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생각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만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평생 함께한 친구도 결국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나보다 먼저 떠날 수 있고, 친구들도 각자의 건강 문제로 바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 손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출 이자가 힘들다는 아들에게 통장을 열어주고, 육아가 힘들다는 딸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혹시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평생 함께한 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 믿으시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작 여러분 자신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 믿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다 해줬으니 나중에 날 돌봐줄 거라 기대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건강하니까 함께 늙어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친구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 믿으시나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 배우자는 함께 있지만 언젠가 먼저 떠날 수 있다는 것. 친구들도 각자의 건강과 가족 문제로 바쁘다는 것. 그리고 내 노후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 말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배우자 없이 혼자 삽니다. 평균 수명이 80대이니 적어도 15년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고 돌아가시고 연락이 끊깁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는 말없이 희생해야 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줘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년을 함께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육아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며 직장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까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쓰러졌을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면 누구에게 기댈 건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 배우자, 친구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친구들마저 멀어진 후에야 알게 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부족했다면 노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5세 박명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산시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내 김순애 씨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광안리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큰아들 박준석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딸 박지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이 모두 자립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의 집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혼자 앉는 식탁이 두려웠고 밤마다 찾아오는 정적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모든 관심을 자식들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석이가 결혼하면서 전세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돈은 아내가 살아생전 노후 자금으로 꼭 남겨두라고 당부했던 돈이었습니다. 딸 지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주 학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에 박 씨는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등록비를 냈고 손녀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또 악기값을 보탰습니다. 여름이 되자 딸은 아이들 수영 레슨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 씨는 역시 흔쾌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용돈 봉투를 두툼하게 준비했고 손주들 생일에는 비싼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외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 씨의 통장 잔고는 언젠가 5천만 원이 넘었던 예금이 이제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 170만 원으로는 관리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집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공중에 뜬 것 같았고 다음 순간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등과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다행히 아래층 이웃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요추 압박골절과 경미한 뇌진탕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자식들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병실을 둘러싼 세 사람의 표정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딸 지혜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어요. 요양원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도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라며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요양시설은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무도 박 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것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번갈아가며 아버지 댁에서 지내볼까요? 앞으로의 삶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그 누구도 박 씨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딸은 요양원 안내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해운대구에 있는 시설인데 월 100만 원 정도면 식사랑 의료도 다 포함이래요. 그 숫자가 박 씨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 170만 원의 연금에서 100만 원을 요양원비로 쓴다면 남는 돈은 70만 원. 관리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조금 생각해보고 싶구나. 자식들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박 씨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노후가 전부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겠구나. 그 순간 박 씨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박명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는 요양원 이야기부터 나오는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나쁘거나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공동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동시에 자식의 사랑과 관심에 의존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옭아매는 불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자식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점점 더 무너져 갑니다. 부모는 더 많이 줄수록 더 외로워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둘 다 불행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이 평균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식과의 관계도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립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찾아뵙고 싶어서 찾아오지, 찾아뵙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자는 따뜻한 관계이고 후자는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시작된다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키고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미국의 가족 심리학자 머레이 보웨는
분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분화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화가 잘 된 가족은 각자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를 지지합니다. 반대로 분화가 안 된 가족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며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분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하나라고, 부모와 자식은 일심동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박명호 씨가 병원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노후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삶의 단계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는 희생해야 하고 자식은 나중에 효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 문화에서 효는 최고의 덕목이었고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이 미덕이었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이 넘고 지방 도시도 5억 원은 기본입니다. 아이 하나 대학까지 키우는데 3억 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가 빠듯한 시대입니다. 은퇴 시기는 50대 중반으로 빨라지고 평균 수명은 80대 중반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식들 스스로도 30년 이상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결혼자금, 육아비, 학원비, 생활비,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 등을 돌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립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내 공간을 지키고 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 그리고 자식이 아닌 다른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이면 자식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박명호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자식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전직 법원 사무관 최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는 정년 퇴직 후 법률 상담과 노후 설계 강의를 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최 씨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호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지켜주는 건 너 자신이라는 것. 나도 한때는 너랑 똑같았어. 딸에게 집을 넘기면 딸이 나를 잘 돌봐줄 거라 믿었지.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 오히려 눈치를 보며 매사 허락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됐지. 내 집인데도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어.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 사위 눈치, 손주 눈치 모두 봐야 했어.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최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건 4가지야. 돈, 건강, 집, 그리고 관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존엄을 지키기 어려워.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지고, 집이 없으면 안정감이 없어지고, 관계가 없으면 외로움에 무너져. 이 4가지는 노년의 4기둥이야.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려. 박명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키를 다시 내 손으로 잡겠다고. 자식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우리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박명호 씨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자립을 되찾으십시오. 박명호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금융 계좌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해운대구 은행을 찾아가 자식들에게 위임했던 모든 권한을 해제했습니다. 자동 이체도 모두 해지하고 연동된 신용카드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체크카드를 만들고 사용 한도도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남은 돈은 정기예금으로 옮겨 함부로 꺼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지출 목표를 세우고 간단한 가계부 앱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수도세, 식비, 약간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디에 돈이 새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커피 한 잔, 택시비 한 번, 이런 작은 지출들이 쌓여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매달 최소 20만 원씩 비상 예비금으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주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보증 서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내가 다 주면 나중에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지켜주나?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저축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통장 정리부터 하십시오. 자식 명의로 된 자동 이체가 있다면 해지하십시오.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박명호 씨는 퇴원 후 매일 아침 해운대 해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었고 석 달 후에는 1시간을 걸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제때 챙겨 먹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스마트폰 알람에 맞춰 정확히 복용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아침은 꼭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구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트레칭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나며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병원에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3,000보 걷기, 자기 전 물 마시기, 소변 참지 않기, 약 제때 먹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지탱해 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박 씨는 석 달 만에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걷고 약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한 것뿐입니다. 세 번째, 내 공간을 지키십시오. 박 씨는 친구 최영수 씨의 도움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은 생전에 절대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후에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자신의 공간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공증을 받고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양원에 갈지, 집에서 살지,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준비입니다. 내 공간, 내 돈,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은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내 방,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는 내 부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내 공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박명호 씨는 해운대구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개로 중년 여성 김미숙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예전에 여러 어르신을 돌본 경험이 있었고 평판이 좋았습니다. 박 씨는 김 씨와 명확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 5일 근무, 월급 120만 원, 근무 시간과 휴일을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씨가 찾아와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김 씨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박 씨에게 했던 말을 박 씨는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환자가 아니세요.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은 분입니다. 박 씨는 복지관에서 바둑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운동도 했습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던 관계망을 친구, 이웃, 지역사회로 확장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다양한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약해져도 다른 것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 보십시오. 이웃과 인사를 나눠 보십시오. 교회나 성당, 절에 나가 보십시오.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연결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박명호 씨는 이 네 가지를 실천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건강검진 일정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병원 예약을 챙겼습니다. 딸은 영양제를 택배로 보내며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사위까지 낚시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씨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자식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직 자립하고 있을 때 그 노력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선택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집을 지킨다는 것은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3,000보를 걷는 것,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통장 정리부터, 산책 한 바퀴부터,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이 네 가지 중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경제적 자립, 2번 건강관리, 3번 공간 지키기, 4번 관계 만들기.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께는 실천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